네, 제2회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시네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 작품은 알리 아바시 감독의 2018년작이죠. 경계선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오늘 시네토크를 진행을 맡은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프로그래머 장다나입니다. 네, 저는 같이 경계선 토크를 맡은 박이라 프로그래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영화에 대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각자 이 영화에 대해서 느꼈던 짧은 느낌, 소회, 스케치 정도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경계선 포스터를 맨 처음에 봤을 때 저희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1회에서 폐막작을 했던 페트류나도 잠깐 생각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이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그래서 감회가 일단은 좀 있었는데요. 영화를 보고 나니까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 정말 수풀이 막 우거진 곳에서 이 둘이 주인공 두 분이 이제 발가벗은 나신으로 막 뛰어다니는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렇게 뛰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뭔가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충만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서 저는 이 작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말씀 들으니까 또 페트루냐 포스터가 생각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영화 제목이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경계선에 서 있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름다움도 있고 추함도 있고 뭔가 이질적인 것이 되게 동시에 있는 그 안에서의 뭔가 이 위태로운 기분? 그러니까 재밌다가도 뭔가 어색하다가도 신비롭다가도 괜히 이상한 듯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영화였던 그래도 것 되나 같아요. 이런 네. 생각.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자라온 사람이라 그런지 왠지 그 내면에 뭔가 이 꺼림칙한 그런 게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도 너무 좋으면서 저런 이미지를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할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압박을 받으면서 아니면 스스로 조금은 점검하면서 그렇게 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가지고 시네토크를 준비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영화 내용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화 정보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이 경계에서는 2018년 제71회 칸느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의 대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굉장히 호평이 좋았었는데요. 이 작품은 사실 원작이 있습니다. 렛미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아니죠. 욘 아이비데 린드크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욘 아이비데 린드크 비스트의 단편 소설 경계선 동명의 소설을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사실 렛미인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어떤 잔혹성이 막 들어가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다양한 감수성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화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아주 독보적인 유행을 타고 있는 캐릭터인 뱀파이어가 일상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계선 마찬가지로 신화의 어떤 존재인 트롤이 인간 사회에 사실은 섞여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살짝 드러났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그 위협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그려낸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이제 알리 아바시가 이란에서 태어난 감독님이시거든요. 근데 덴마크로 유학을 갔다가 지금은 이제 스웨덴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감독님 자체가 언제나 경계선을 넘어 다니면서 이방인으로서 뭔가 이제 소외된 어떤 입장에 인생을 살아왔었고 그러한 어떤 고민거리가 이 영화 작품 속에 굉장히 잘 묻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감독에 대한 설명, 영화 주변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에 가장 무게가 있는 거는 트롤이라는 캐릭터겠죠. 실제로 이제 트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영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항상 어떤 환상적인 존재로 다루는 존재인데 뭐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괴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트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실은 트롤에 대해 그렇게 크게 관심은 있지 않았으나 그래도 영화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북유럽에서 트롤을 바라보고 있고 실제 어떤 존재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트롤 뜻 아세요, 혹시? 아니요. 이 트롤이라는 게 사실은 그 움직이는 모습에서 시작한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제 이 트롤이라고 하는, 트롤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런 혐오적인 존재가 사람들 잘 때마다 밤에 몰래 이 동네 저 동네 왔다 갔다 거리면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돌아다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 이런 거를 이제 트롤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롤이라는 게또 돌림 노래라든가 아니면 항상 뭔가를 반복할 때의 어떤 말버릇 이런 것도 트롤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트롤은 외적으로 봤을 때 썩 우리에게 유쾌감을 주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그래서 뭐 꼬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등도 이렇게 혹이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항상 뭐 좀 얼굴도 뭐 좀 험상궂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화에 나온 컨셉처럼 실제로 트롤이 번개를 되게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게임 같은 데서도 약간 아, 그런 설정이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아, 전 처음 번개가 알았어요. 자꾸 등장하는. 아, 번개를 몰고 다닌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이제 번개를 몰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영화적인 설정인가 생각했더니 실제로 트롤이 번개를 몰고 다니고 번개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또 십자가라든가 종소리라든가 뭐 이런 거에도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영화에서 문학에서는 이 트롤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항상 아니에요. 아니고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트롤이 등장하면 뭐 가축이 다 공포에 떠는 이런 설정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닭은 알을 낳지 못하고 또 뭐 암소는 젖이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존재이고 또 트롤이 못된 짓도 많이 해요. 영화의 설정에도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결이지만 인간의 아이를 뺏어서 본인이 아기로 아기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그 인간 부모의 케어를 받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항상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트롤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그려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뭔가 트롤이랑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문학이나 영화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트롤이 있잖아요. 무민이라고. 그 무민 1930년대에 그 핀란드 작가인 토베 얀손이 만든 그 캐릭터 무민 이게 또 트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지만 뭔가 인간의 일상으로 계속 데리고 하려고 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는데 그 1909년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탄 스웨덴의 작가 셀마 라게를레프 이 사람이 단편 동화로 트롤의 아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보신 경계선의 느낌과도 좀 유사합니다. 어떤 트롤이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인간들을 만난 거예요. 아빠는 농부, 그리고 엄마,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인간들이 트롤의 가족을 보자마자 이제 놀래서 자기 아이를 떨어뜨리고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 트롤이 그 아이, 인간의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게 되고 자기 아이를 거기다 놓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계속 이제 아이를 찾으려고 와서 봤더니 트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 아빠는 인간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트롤이니까 당연히 그냥 배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엄마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롤을 데려다가 자기 아이처럼 길러요. 근데 이제 이 농부 아빠는 그 꼴을 못 봐주겠는 거죠. 그래서 그 트롤 아이를 뭐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막 불을 지르고 하면서 고통을 가하는데 그때마다 이 농부의 아내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구출을 해요. 그런데 엔딩에 보면 이 농부가 결국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아이를 실제로 찾게 됐는데 그 아이가 왠지 모르게 몸에서 막 연기 냄새가 나고 그을려 있고 상처가 나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누군가 나에게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불을 붙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도 의미심장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떤 혐오하는 존재
했던 나의 행동들이 사실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에게 하는 행동과도 사실은 다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어떤- 자식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남의 자식에도 하면 그래서 항상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트롤의 이야기들이 영화나 문학 속에서 타인과의 어떤 공존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소재로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영화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기서 영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퀴즈도 있나요? 네, 저희가 올해 온라인 영화제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재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영퀴를 내는데요.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티나의 꼬리뼈 쪽 흉터에 대해 티나의 아버지는 4살 때 땡땡에서 떨어진 흉터라고 말했습니다. 땡땡은 다음 중 어디일까요? 1번 계단, 2번 전봇대, 3번 하늘, 4번 나무입니다. 네. 다음 중 이 보기에서 맞는 답을 하단에 나오는 모기영 채널을 검색하시거나 QR코드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요? 상품은 모기형 굿즈.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주 신경 써서 예쁘게 만든 굿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의 어떤 주변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영화의 내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결국에는 티나라고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떻게 티나가 어떤 변해가는 과정들을 상당히 면밀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티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티나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했을 때 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못생긴 여자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왔던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법을 이탈하는 범죄 행위를 가려내는 그런 직업 의식이 투철한 직장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들과 어울리기가 좀 힘든 존재인 거죠. 사실 티나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티나의 아버지가 아직도 그 남자랑 지내냐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옆에 누군가 있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니까 티나는 계속 사실은 외롭고 누군가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 혹은 어떤 애정 깊은 어떤 존재가 사실은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조합해 봤을 때 티나 같은 경우는 좋은 인간 혹은 어른이라면 마땅히 어때야 돼 뭐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열심히 부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철한 직장인으로서도 윤리적인 어떤 의식에 맞춰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규정이나 어떤 그 사회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에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부정당하고 있는 내 존재에 대해서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결국 티나 얘기를 하면 보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레는 티나랑은 달리 본인이 트롤이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고 본의 아니게인 것 같긴 하지만 인간의 규칙이나 이런 거를 좀 파괴하는, 좀 거스르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레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티나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심을 갖고 그걸 또 찾아가는 과정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영화가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기억해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티나가 벌레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레를 먹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벌레라는 거를 먹는 것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당연히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레를 만나게 되고 나서부터는 벌레를 먹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벌레를 먹으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영화가 끝날 때가 되면은 그 벌레를 이제 아이에게 넘겨주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스스로를 몰랐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 이걸 이제 벌레를 먹는 장면으로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장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시퀀스가 이제
항구, 배가 떠 있는 항구에서 멀리 바라보다 이제 벌레를 바라봤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영화의 상에서 티나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롤랜드와 스파게티 같은 걸 먹는데, 스파게티를 깨작깨작하고 먹지는 않고 그냥 물에 뭘 타서 마시기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롤랜드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티나는 사실 인간들이 주로 먹는 그 음식이 전혀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를 암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레를 만나서 보레가 먹어보라고 이제 구더기라고 했을 때 안 먹어요. 그거 다 너무 징그러워요 라고 말을 하자 보레가 누가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티나가 다들 그러던데요? 라고 소심하게 말을 하니까 먹고 싶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티나는 사실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배운 대로 그리고 사회화된 대로 구더기를 먹는 거는 옳지 않은 행동이야 라는 거를 배운 대로 그제 이행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자신의 몸이나 건강을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거는 아닐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을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이미 되게 많이 해오고 있는 지점, 그 사회화 혹은 교육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분명 필요한 지점도 있겠지만 어떤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프레임을 굉장히 쉽게 씌운 다음에 그 사회가 원하는 이상향대로 이 구성원들이 다 이끌고 갈 수 있게,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여야 돼. 그랬을 때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나, 또 뭐 우리 사회는 자유주의 국가야.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야. 그랬을 때 공산주의를 지향하거나 그러면 뭐 빨갱이라고 이제 뭐 치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걸로 너무 손쉽게 가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탈락된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만 삐져나오면 다 잘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 영화 속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점 중에 하나를 꼬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꼬리를 자른다고 하는 것도 원래 사실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정체성인데 그거를 어쨌든 사회가 틀렸어, 우리랑 맞지 않아, 우리랑 달라 하는 방식으로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 그런 네.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좀 특이한 부분이 우리가 제가 아까 가부장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티나와 보레의 성 정체성은 참 애매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저희가 쉽게 저희 프로들도 티나가 당연히 이제 여성 트롤일 거다, 보레가 남성 트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도 그렇게 인식을 했지만 정말 따져봤을 때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 생물학적인 구조상 어떤 재생산 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여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재생산의 신체 기관은 보레가 갖고 있고 그래서 히시트를 낳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피딩할 수 있는 어떤 가슴이라든지, 그러고 아이가 이제 수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정자를 위한 페니스는 또 티나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신체 기관들이 트롤은 분명 다르게 이제 적용되어서 나타났는데, 그냥 겉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인간 사회에서 얘기되어지기 쉽게 그냥 티나가 여성, 이제 트롤인다, 보레가 남성이라고 구분짓는데 정말 그러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규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어쨌든 영화 속에서는 티나를 둘러싼, 더 크게 얘기하면 트롤이라는 존재를 둘러싼,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정작 나와 다른 것을 대해서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혐오와 편견에 대해서도 지금 영화가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혐오라고 하는 것,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맞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좀 정면 승부하는 것처럼 저는 되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말하고 있는 외적인 추함이나 뭐 아름다움, 그리고 저는 이 자연이나 이런, 그러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뭔가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또 약간의 상반된 어떤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영화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교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교차시키고 자꾸 비교시키면서 진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객 스스로 좀 뭔가 감각적으로 느껴보게 하는 어떤 연출의 방식? 저는 그게 되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티나가 막 킁킁대면서 냄새를 맡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되게 동물적이다? 아니면 나쁘게 얘기하면 뭐 야만적이다? 이런 게 무의식 중에 막 그런 생각들과 편견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진짜 어떤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트롤이라는 존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혐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스스로 자꾸 자문하게 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그렇잖아요. 엔딩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항상 추하다고 얘기하는 어떤 못생기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진짜 추한 거는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끔찍한 사건들, 결국에는 인간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런 거를 정면으로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나가 보레와 함께 이제 서로가 이제 끌리는 감정들을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할 때 롤랜드가 출장 같이 가죠. 그 투견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숲을 막 산책을 하다가 이제 둘이 아무래도 이제 서로의 매력을 막 느끼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체적인 접촉,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티나가 갑자기 딱 얘기를 해요. 난 기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레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당신은 완벽해요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나는 그동안 이 인간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그 여성의 신체 기관이라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기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 자존감, 그러니까 정체성에도 계속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당신은 완벽해요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그녀가 자신감 있게 어떤 성행위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아마 자기의 신체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아마 티나는 처음 알게 됐다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말 여태까지 의심을 하지 못했고 사회가 계속 부여한 대로 그 룰에 맞춰서 자기를 껴 맞춰가지고 살아왔던 티나에게 보레가 알려주는 어떤 이 새로운 세상은 아, 내가 진짜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기형아가 아니었어. 나는 비정상이니? 아니야. 나도 성관계를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관계가 끝나고 이끼에 들어 누워서 보레에게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티나는 사실 보레를 처음 세관 검사하는 데서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군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이제 스스로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뒤에 보레가 당신은 트롤이고 당신은 우리 같은 사람은 냄새로서 사람의 감정을 읽고 뭐 번개가 따라다니고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나는 그럼 이제부터 트롤이면 트롤은 누구지? 나는 이제 어떠한 것들을 내가 그동안 눌려서 억압받아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지? 라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가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산다 이러면 이제 행복하게 끝나는 건데 영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과연 정체성을 내가 확립한 이후에 그 이후에 만날 수많은 사건, 사고들, 수많은 나의 선택들 가운데 과연 어떤 고민을 더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로 영화가 더 확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동안 관계 맺기를 해서 티나가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라는 질문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티나를 여태까지 길러주셨던 부모님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알았는데 내가 누군지 왜 말을 해주지 않았냐? 라고 이제 아빠를 찾아가서 따지게도 되고 계속해서 TV만 보는 것보다 가장 문제는 사실 그 투견들이 티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되게 막 짖잖아요. 그런 집은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롤랜드는 투견을 막 집 안에까지 한 마리는 들어와서 계속해서 키우고 그렇게 자기에 대한 배려심 없이 행동했던 롤랜드에게 이제 화를 처음으로 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롤랜드가 자기에게 하는 어떤 대우에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내 옆에 있어주는 존재한테 나는 불만을 절대 얘기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자기 어떤 이렇게 불편함들을 전혀 내색하지 못했는데 이제 TV를 밖으로 내버리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한 어떤 1차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힘들고 나만 참으면 혹은 내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처음에 어떠한 반항 그리고 저항 그런 부분으로 읽혔습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티나는 그 뒤에는 뭔가 두 번째로 이제 그 배가 정박해 있는 항구에 가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출근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겪게 되는 큰 문제점이 있죠. 난 이제 트롤이고 트롤처럼 살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믿었던 이 보레가 사실은 너무나 끔찍한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티나가 범죄 집단을 알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거는 트롤이 갖고 있는 트롤만의 특성, 그러니까 냄새로서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바로 이 특성 때문에 그게 가능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이 아기를 둘러싼 세 집단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티나의 이웃이죠. 실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부부, 그 사이에 이제 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레가 낳은 히시트, 수정이 되지 않은 난자의 어떤 히시트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인간의 아기로 야동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범죄 집단. 이렇게 아기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세 집단이 있고, 이 아이들이 그래서 돌고 도는 거죠. 실제 아이가 태어난 부부의 아기는 히시트로 바꿔침을 당하고 이 아기는 범죄 집단으로 가서 범죄의 어떤 학대의 어떤 그 대상이 되는 어떤 피해자가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보레는 조금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마 티나가 그 어떤 냄새나 이런 걸로 감정을 읽어냈을 텐데 그가 이렇게 죄의식 같은 게 전혀 없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들이 트롤들의 아이를 여태까지 훔쳐갔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복수는 너무나 정당하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종족에 대한 어떤 대의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는 복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합리화, 정당화를 시킨 어떤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네. 네, 그런 걸 네,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보레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는 그 재밌었던 설정이 이 티나가 감정의 냄새를 맡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저는 죄의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죄의 냄새라기보다는 죄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감각들의 냄새를 맡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죄책감이라든가, 그쵸? 네. 반응, 죄책감이라든가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냄새를 맡는 거죠. 근데 보레에게서는 그 냄새를 못 맡았다는 게 처음에 이상했어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티나가 보레에게서 냄새를 맡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전혀 맡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보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고 트롤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충실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수치심이라든가 죄책감에 대한 감정 자체가 아예 없는 존재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보레가 인간처럼 똑같이 그런 감정을 느끼더라도 지금 보레는 본인이 하는 일이 굉장히 정의롭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본인들의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정말 나의 미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말 죄책감 없이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대의를 위한. 대의를 위한. 그래서 아마 티나가 냄새를 맡지 못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결국 이 영화가 무엇이 인간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적인 어떤 얘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실천적인 방향으로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티나가 보레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에서 거부를 했었고, 또 보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의 처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야만적으로 정말 살인을 한다거나 이렇다라기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 사회에 있는 경찰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트롤이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티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체성은 정체성이고, 그리고 자기가 발닦고 있는 그런 인간 사회의 규칙과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서 이 트롤을 처벌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부분이 진짜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핀란드를 같이 가자, 혹은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특히나 보레가 이렇게 자기가 떠나면서 이렇게 쪽지에다가 당신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객선에서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 아니니까 트롤이라면 나랑 같이 트롤들이 사는 세계에 가서 이렇게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티나는 나는 인간이 아니다. 혹은 나는 트롤이다. 나는 뭐 이런 정체성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내가 트롤이든 인간이든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레를 여객선에서 만났을 때 나는 악마가 되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 인간 될 거냐라고 말하니까 그냥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인간이냐? 그럼 난 인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인간 사회에서 반기지 않는 트롤이고 트롤 사회에서 복수를 가담해야 된다면 나는 그럼 그 트롤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주장하고 그 신념을 행동으로 이행하면서 살 것이냐? 그 지점이 영화에서 가장 보여주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인간이 중요하냐 트롤이 중요하냐는 논의에서 너무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악의를 이 범죄 집단에 넘겨준 보레도 정말 나쁘지만 사실은 아이에게 그런 학대나 폭력을 가하는 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껄끄러울 게 없는 그냥 인간 남자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그들을 혐오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악하고 추악한 어떤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의 어떤 추함이라거나 어떤 뭐 습성, 식성 이런 것들 가지고 그들이 진짜 악한 존재냐 혹은 나쁜 존재냐라는 거를 규정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한 어떤 지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결국 어떤 본인의 정체성은 정체성이고, 또 본인이 발딛고 있는 곳에 살아가는 다른 사회, 그 안에서의 서로 다른 존재라고 여기는 것들이지만 과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존이 가능할까, 공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공존의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자 라고 영화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동안 티롤의 아빠와 엄마가 해왔던 거는 그냥 인간 사회에 무조건 맞춰. 그리고 남자친구도 그냥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만 없으면 난 상관없어 라는 식의 공존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티나에 대한 양해나 배려는 전혀 없었던 거고, 배려라는 것을 티나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냐라고 했을 때 장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인적인 분노를 개인적으로 처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미 규정해 놓은 그 보편적인 그 윤리의식과 법 체제 안에서 그를 잡아가게 하고 처벌을 이제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공존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내 정체성을 찾았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혹은 나는 이제 핀란드로 떠날 거야. 그렇게 아주 쉽게 다 끊어버리고 사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지만 이 자유함을 지키면서도 나와 다른 어떤 타자와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 이 영화를 정말 훌륭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타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종족에 대해서 저건 옳지 않아. 그래서 저들과는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린다든지 굉장히 이제 지탄하고 이제 지적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제 타부시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사랑을 나누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일까?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습과 풍습과 문화, 그런 것들로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다 이렇게 다 잘라버리기를 해서 이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들이 그냥 손쉽게 가려는 어떤 방식을 택한 건 아닐까? 사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기독교인,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면 넌 기독교인, 할례를 받지 않은 너는 뭐 이방인,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쉬운 방식이고, 당신이 정말 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가, 그 행동이 내가 누군가,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지점으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꼬리를 자르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나 기독교인으로서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터부시 여기는, 사실은 그것도 굉장한 어떤 혐오이고, 어쩌면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어떤 그분의 생각 안에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자문을 해보면 분명히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점도 영화가 좀 해석해 볼 수 있게끔 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좀 적용점으로서 이 영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거는 보레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보레는 본인이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레가 인간의 아이를 납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자기네 종족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너무나 타당화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보레를 봤을 때 과연 그가 하는 일이 옳은가라고 했을 때는 인간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의 삶으로 비춰봤을 때도 내가 분명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이고, 정말 강렬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파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겠으나 한 번쯤은 그 모습이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어쨌든 인간 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인간 존재로서 과연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세계사에 나와 있는 어떤 십자가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이런 우리가 잘못된 어떤 생각을 했던 큰 일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미션 혹은 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이 선교가 너무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린 나머지 진짜 중요한 본질, 그러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가? 그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한 어떤 구원을 바라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사명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정체성 논리는 계속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티나가 결정했던 것,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옳은 것을 행하겠다라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좀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네토크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의 다른 컨텐츠들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영화들도 재밌는 시네토크들과 함께 하시면 아마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